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한파가 잠시 수그러들자 이번엔 또 미세먼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요, 눈과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하나가 굳은 날씨를 자꾸만 만드는 상황인데요.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8년 만에 서울 21곳 재개발 들어간다. 도심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는 것 같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서울시장 오세훈표 신속 통합 인간 개발. 약간 새로운 절차를 만들었죠. 그리고 적용 지역을 공개했습니다. 뭔가 공급이 좀 이루어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얘기입니다. 지난해요, 영업이익이 1,900만 원. 영업이익 하니까 어렵죠? 사실은요, 실제 소상공인 분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입니다. 근데 1,900만 원이에요, 한 분당. 그럼 이거는요, 최저임금 1년치 다 합한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자, 43%가 줄었어요. 업체당 월 158만 원. 이 정도면요, 그냥 어디 가서 알바 뛰는 게 더 나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부채는 47조가 늘어서 거의 300조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분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단적으로 이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일본 조선인 강제노역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추진한답니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좀 더 보면요, 여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사도광산입니다.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 뭐 구리철 이런 걸 좀 채취한 곳인데요. 여기에서요, 1,000명 넘게 강제노역,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좀 더 보죠.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일본이 정했어요. 이걸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자 우리 외교부 일본 문화원장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강제노역 역사 명시해야 된다. 그런데요, 앞서서 군함도 사례가 있어요. 일본이 약속 안 지켰죠. 이번에 역시 뭐 우리를 설득해서 좀 강제노역 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막상 결정이 되면 모른 척할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 어제 좀 관심 좀 끌었습니다. 고3도 국회의원 지자체장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피선거권 출마 연령을 지금은 25이에요. 근데 이걸 18살로 낮추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 통과 직전에 있어요. 정개특위 통과했으니까 본회의까지 가게 되면 실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고3 국회의원이 이론상으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있거든요. 빠르면 여기에도 18살, 19살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들을 풍부하게 짚어주시고 그 뒤에 놓인 배경까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쪽에 앉아 계십니다. 복교왕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두화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최직년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29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서로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중국 청년들과 우리나라 청년들은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외교 정책에 관한 어떤 생각을 반영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얘기입니다.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지요.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부동산 생각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최근에 부동산 관련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통 부동산 생각보다 그만큼 본인의 대선 당선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언론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몸값 상승. 요즘에 뭔가 주가가 오른다. 달리 말하면 지지율이 좀 오름세다. 한 분이 계십니다. 다른 후보들은 다 빠지고 별로 안 좋다는 얘기 나오지만 이분 하나만큼은 최근에 좀 올라가는데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어떤 배경 그리고 각 정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3 의원입니다. 일명 기사 때 좀 짚어드렸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여야가 큰 무리 없이 처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정당 정말로 실현 가능할까? 이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요. 여야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요. 언론인들 앞에서 토론을 각자 벌였습니다. 각자 토론입니다. 만난 건 아니고요. 그 얘기 하나씩 좀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야기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공직자 직분에 따른 일이었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하게 좀 다뤄졌어요. 그럼요. 어제 토론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한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그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부터 TK, 대구 경북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수사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그리고요, 오늘 TK 찾아 보수 표심 잡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자세히 했고요. 오늘 일정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어제 표현 중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썼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라고 한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쓴 걸까요?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주목을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이 우선이다. 일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선대위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TK, 이른바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인데 여기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두하 대변인께요. 최근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TK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예전만 못합니다. 확실히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또 약간 올라가는 모습. 물론 절대적인 그 값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만 어떤 흐름이라는 게 좀 보이고 있거든요. 왜 윤석열 후보가 TK 지역에서 지지세가 좀 약해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이제 당내 상황이라든가 선대위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 못 드려요. 전반적으로 조금 상황이 그렇기 아무리 때문에 좋게 얘기해도 예. 올라갔다고 얘기는 예. 못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기 지금요.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인 전국적인 지표가 TK 지역에서도 일정 부분 반영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TK 지역만 유난히 내려간다 이런 거는 아닌 그럼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조금
내려가는 예, 모습이지 그래서 그 지역만 유독 그런 건 추세가, 아니다. 예, 그리고 아. 저도 사실 지난주에 제가 대구를 다녀왔었는데요. 예. 저도 고향이 대구가 하니까 대구를 다녀왔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내려가는 게 혹시 아니냐 뭐 이런 걸 그렇죠. 묻고 싶어 하시는 지금 것 언론은 같은데 약간 그런 시각으로 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저는 상황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선대위의 내부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당원이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일정 부분 이 부분 혼란이 지속되는 데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에 그게 반로거나 반영이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은 아직 반영이 됐다고 하기도 어렵고 예. 또 이 부분은 반영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분 저 경선할 때 제가 대구에 한 달쯤 있었거든요. 아예 예. 마지막엔 한 달쯤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예. 다 감안해서 TK 지역 당원이나 TK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출해 준 거지 그때 모르던 게 새로 나온 건 없거든요. 이미 그 당시 경선 과정에서 그 부분은 이미 다 해소가 된 상황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그럼.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 후보 전 예.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 홍준표 전 후보의 배우자 이순삼 여사께서 되게 대구에 많이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이제 그 유리한 얘기, 할 수 있는 얘기를 여러 가지 하셨고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검토를 해서 그때 투표를 하셨기 때문에요. 예. 그 이후에 새로운 상황은 없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고 이제 31일자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예. 일정 부분 마음의 짐을 덜었다. 이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자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지금 사실 저 선대위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조금 상황을 좀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 당 밖에서 윤석열 후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TK 지역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가 요즘 떠는 이유가 저거잖아요. 그냥 가서 뭐 사면 복권까지 해달라 이렇게 되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윤석열 후보는 자기 집권하면은 사면하겠다 이랬잖아요. 특히 뭐 탄핵 주동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캠프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윤석열 후보다 이래 보는 거죠. 자, 조원진 대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목소리 계속 냈는데 일단 보세요. 인터뷰를 통해서 저런 설명을 좀 했습니다. 주대인 변호사.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 사면이 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윤석열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난감한 겁니까? 아니면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제3자로서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는 되게 난처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표는 얻어야 되는데 실제로 수사는 본인이 직접 뭐 지휘를 했다라고 예.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대구에 TK에 계시는 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밉다. 옷만 갈아입고 와서 우리 편인 척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그 TK에 관련된 그 정서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런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예. 만약에 지금 아까 얘기로 뭐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당으로 나오면 안 되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특히 계신 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예. 조금 상황적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이에요. TK 방문. 뭐 여러 곳을 갑니다. 뭐 언론에서 꽤 주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또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거기서 만나는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온 말도 아마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얘기했는데 중국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향후의 외교 정책 뭐 이거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기사 하나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윤석열
우리나라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중국도 한국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너무 편향됐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면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 결과는 나쁜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요 얘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한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특히 이 정부에 들어서서 이렇게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쓰고 또 미중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결국은 관계가 나쁜 것으로 끝났습니다. 중국을 우대하는 이런 정책을 썼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 보면은 이 국민들 간의 이런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 정부의 어떤 정책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뜻이죠. 자, 두 번째 영상은요. 어제 첫 번째 발언이 알려진 뒤에 여당 내에서 약간 비판적인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또 질문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한 겁니다. 기사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한중 청년 대부분은 서로 싫어한다. 여당, 이거 국경을 넘는 망언이군요. 또 망언 이렇게 해갖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현 정부 중국 편향적 정책 이거를 탓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인용 변호사, 이 발언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어디서 일어났는가에 대한 맥락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한 미 상공회의소, 예. 그러니까 암참 간담회에서 미국 기업인들. 그렇죠. 미국 기업인들과의 담화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다. 듣는 사람이 일단 미국이었다. 그렇죠. 예, 일단 말씀을 듣는 분 자체가 예. 미국인들을 향한 메시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미국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그 속에서 윤석열 후보께서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인들 또 중국 청년들도 한국 사람을 좀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사실 자체는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중국과 한국 간의 친밀도 조사를 보면은 그런 부분은 경향성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대놓고 저렇게 예. 서로가 싫어한다라고 얘기한 것 되게 좀 자체가 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실언인가?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달에 예.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예. 그거를 해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한중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사드가 어떻게 보면 배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바로 싱하이밍 지금 중국 대사가 그것을 반박하는 기사를 같은 언론에 싣기도 예.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어떤 전제 속에서 이와 같은 언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결국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예. 지금 현 정부의 지나친 친중적 성향 정책 자체가 예. 친중적인 결과를 나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중국인은 한국을 싫어하고 한국인은 중국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의 실패를 지금 질타하면서 예. 그런 부분을 결국 한미 동맹의 가치를 강화하면서 이 부분을 균형자로 갖춰가면은 오히려 지금 미국과 어떤 중국 간의 어떤 예. 지금 패권 경쟁 속에서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맥락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개인적인 친소 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예.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더 수위를 낮추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췄습니다. 자, 복귀양 대변인께 질문 좀 드릴게요. 좀 여당 반응은 요 망언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일단. 근데 가만히 좀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은 사실은 중국 쪽에 굉장히 좀 뭔가 공을 들인 면도 있고요. 그것만큼은 여러 가지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조금 과도하게 얘기했다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과 예. 축을 같이 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국제 통상 정책에 있어서는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과의 우리가 그 국제 거래 관계가 가장 높고 예. 실용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 대선 국면에 있어서 어느 자리이든 간에 예. 유력 대선 후보들의 발언은 사실 각 외교 관계자들이 귀를 열고 아마 예민하게 이 들을 보고가 수밖에 각국에 다 보고가 됐을 거예요. 이 발언이요 그럴 지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싫어한다. 신문에서 여러 신문에서 봤다. 아.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한국 청년들도 싫어한다라고 예. 하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은 아마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아. 사드 때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어떤 파장이 있을까? 혹은 지금 미국에서는 쿼드라고 하는 국제 기구를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하고 예. 있고 여기에 한국도 들어와야 된다, 어떤다 뭐 이런 압박들이 사실 보이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다 사실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예. 역대 대통령들이 회고록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다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실 작은 나라이면서 이 큰 국제의 그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용 외교 정책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가 조선조 때 삼전도의 치욕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명청 갈등 속에서 사대주의만 예. 고집해서 결국은 국난을 초래했었는데 지금은 이념으로 국제 외교를 할 때가 아니고 실용으로 바라볼 때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 후보로서 중국과 한국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 대단히 부적절하고 사실 자격 미달의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 얘기는요. 복귀양 대변인과 이주아 대변인께 공통도 드릴게요. 먼저 복귀양 대변인께 추가 질문을 짧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답변을 한 30초 정도로 좀 짧게 핵심을 좀 말씀해 좋겠는데 사실 현 정부 들어서 사실은 중국과 뭔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북한 문제들 풀기 위한 중국에 대한 어떤 역할을 기대하면서 많이 공을 들였거든요. 근데 사실상 별다른 결과는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좀 관계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까지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코로나의 여파인데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그것도 제대로 안 네, 됐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 사실 방문을 전혀 못하게 되고 북경도 폐쇄하고 뭐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풀렸으면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고 예. 중국의 어떤 그 중재 역할로 해서 남북 간의 관계도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예. 코로나가 사실 양쪽 그 대통령과 주석 간의 만남을 예. 방해한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중국 중심이 아니라 예. 실용으로 대등하게 균형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어야 되고 문재인 정부 또한 그렇게 해왔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한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 국제 간의 관계까지도 이용하는 것들은 사실 저는 그냥 일반 정치인들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안 예. 되는 거지만 하지만 대통령 후보로서는 정말 말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주아 대변인께 발언께 드릴게요. 전체적인 평가를 해주시고요. 뭐 복귀양 대변인이 하신 말씀에 대한 어떤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해법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실을 직시를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호혜적인 한중 관계가 되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호혜적인 한중 관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보 주권을 포기했다는 논란까지 일어나는 사드 3불론도 하고요. 2017년 10월에 양국 관계 정상화 합의도 했지만 2017년입니다. 그 뒤에 뭐가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7년 10월부터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변화가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수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요. 예. 이제 14개 주요국 국민을 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5년까지 반중 감정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한 30에서 50%의 수준에 머물렀어요. 절반이 일단 안 되는 네, 근데 거였군요. 2017년에 처음으로 60%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최초로 70%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지금 조사하면 어떨까요?
지금 조사도 해보면 저는 수치가 낮아졌을 것 그다지 같지 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않을 것으로 예. 예상은 되네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지난 19일 날 개최된 현대 중국 학회 국제 학술 대회에서 예. 이 수치가 또 나왔는데요. 한국 청년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5점 만점에 2.14점입니다. 일본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현실을 직시해야 한중 관계도 제대로 풀립니다. 자, 지금 이게 약간 좀 토론처럼 가고 있는데 복귀양 대변인께 발언권 요청하셨거든요. 제가 짧게 30초만 드릴게요. 핵심만 딱 짚어주세요. 예, 박근혜 정부 말미에 사실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양국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예. 초래했었고 그것에 대한 반감이 생기면서 그런 조사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 지도자는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 지도자의 몫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이 복귀양 대변인께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뭔가 풀어내는 노력을 한 거다. 그리고 이두하 대변인께서 갈수록 더 악화됐다. 이게 뭡니까? 약간 좀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요. 사실 중국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거의 전 세계 1등이죠.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국가는 맞는데 또 외교적으로 정치로 보면 중국이 너무 좀 강압적으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불만도 있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